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수 처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오물이 쌓이는 건 물론이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박쥐며 세균들까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우리 몸속에도요 하수 처리장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 우리말로 하면 콩팥인데요.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각종 세균과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콩팥. 어떻게 지키고 관리해야 될지 TD 메디칼 약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신장내과 진규복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 콩팥 기능.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내 몸속 정수 필터 콩팥. 신장내과 전문의 진규복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콩과 팥을 닮아 붙은 순 우리말 이름 콩팥. 몸속의 노폐물을 걷어내는 장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심장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거의 무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고요. 보통은 이제 오시는 경우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가 이상이 있어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혈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되게 많고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뭐 겉으로 보이게 유관적 혈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붓는다, 다리나 눈 주위가 많이 붓는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안 좋게 오시는 분들은 숨이 차다, 밥맛이 없다 그런 걸로 오시는 분들은 콩팥의 문제라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오신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조금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눈병이 자주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그냥 우연히 콩팥 수치를 검사했는데 너무나도 안 좋아서 지금 이식을 준비하는 환자까지도 있습니다. 콩팥이 손상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그 손상의 원인과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진단은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소변 검사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콩팥 기능이 이상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든지 그래서 가장 좀 흔하게 하는 경우는 소변에 혈뇨가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단백뇨가 지속된다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콩팥 기능이 이상이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의 원인이 확실치 않고 그 원인이 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콩팥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진단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콩팥은 혈관 다발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한 기관이다. 그만큼 검사 후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조직 검사 전으로 안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총같이 조직에서 딱 떼고 나오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침습적인 조직 검사는 맞지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직 검사 만약에 의사분들이 권유하시면 꼭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콩팥은 기능의 70%를 잃어도 대부분 문제없이 작동한다. 하지만 그 이상 손실되면 서서히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해 투석과 콩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싱겁게 드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은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투석을 안 하는 기간이 하루 정도 비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음식을 훨씬 더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드시면 투석을 하실 때 그만큼 근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체중을 많이 빼야 수분을 많이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투석을 끝나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은 다 이식을 하고 싶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장기 부족으로 이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투석 방법은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뉘어지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몸 안에 요독이 채워져 버리고 수분이 계속 가다하게 보니까 심장에 부담이 돼 버리고 요독 증상이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장, 간, 콩팥 등 어디든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치명률이 높은 질환으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기약 없이 이식 순서를 기다리며 투석을 받는 환자들. 그 속에서 몸도 마음도 점차 지쳐간다. 만성신부전은 말 그대로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에서 호전되는 경우는 크게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 중에 급성신손상, 예전에는 급성신부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급성신부전은 적절하게 초기에 치료가 잘 들어가면 완전 정상으로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만성화된 후에야 발견되는 콩팥병. 중환자도 많고 응급 환자도 많은 과의 특성 때문에 진료를 마친 후에도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다. 보통 저희과적 응급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폐에 수분이 차는 폐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은 고칼륨 혈증 때문에 서맥이 와서 이제 심장마비가 직전까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응급으로 도관 삽입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깨 부위에 도관 삽입을 시행하고 그쪽을 통해서 응급으로 혈액 투석을 시행해서 칼륨 수치를 낮추고 그다음 수분을 제거해서 폐부종 등을 증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질환을 가진 만큼 교수와 환자의 오랜 동행은 필수. 진규복 교수는 항상 환자와 교감하며 생활 습관부터 꼼꼼하게 고쳐나간다. 코로나19에 관계된 급성신부전 환자들 소소한 게 있고요. 저희들 환자들은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등에 되게 취약한 면역억제 환자들이 많고요. 최근에 저희들은 뭐 연구가 되게 많은데요. 국내 연구도 있고 국제 연구도 있고 국제적으로 뭐 임상 3상 연구라고 해서 신약들 나온 거 그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환자들 대상으로 투약을 하면서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가진 콩팥을 대신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진규복 교수와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힘든 치료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검사, 혈액검사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콩팥 기능 검사 확인하시고 가까운 병원 찾아가셔서 조기 진단하시고 꼭 콩팥 건강을 챙기셔서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기저질환자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만성 콩팥병도 이게 대표적인 기저질환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 특히나 저희 만성 콩팥병 환자들, 특히나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다음 신장 이식하는 환자들 엄청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같이 치료해 주신 의료진, 간호사, 의사분들 엄청 고생하셨고요. 대표적으로 만성 콩팥병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탕에 기저질환이 안 좋은 것들을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콩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콩팥이 어떤 장기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콩팥은 아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강낭콩 모양의 이제 성인 주먹 크기의 한 쌍의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양쪽 등쪽 갈비뼈 아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배가 쪽이 아니고요. 등 쪽에 갈비뼈 뒤쪽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요. 네. 콩팥이 다 아시겠지만 하는 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되고 네. 몸 안의 호르몬 등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죠. 네. 콩팥의 기능을 크게 이제 한 5가지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콩팥 자체로 사람 몸의 뼈의 건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빈혈 등에 관계되는 이제 적혈구 생성 조절을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콩팥 자체만으로도 혈압에 관여되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네. 아주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실 콩팥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한쪽이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주위에 콩팥을 기증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콩팥이 두 개인데 하나를 제공해서 하나밖에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는 예를 들면 한쪽에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에 무슨 이유든지 암이 생겼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적출을 하고 한 개로도 충분히 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만성 콩팥병은 거의 대부분 당뇨나 혈압이나 그다음에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로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두 개 다 콩팥 두 개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두 개지만은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하는 콩팥의 역할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게 초음파 검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얘기해 주시죠.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CT,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CT라는 게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참 좋은 검사 중에 하나인데 네. CT를 찍을 때는 저희들이 조영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영제 사용을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콩팥 초음파가 되는데요. 네. 이 초음파는 아시겠지만 가장 안전한 검사 중에 하나고요. 방사선에 노출도 없고 이 콩팥 초음파를 통해서 콩팥의 모양도 알 수 있고 혈관 상태도 알 수 있고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콩팥이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 주먹만 하다고 했는데 보통 한 10cm 크기의 콩팥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중간에 하얀색 부분이 보이고 옆에 까만색 부분이 보이는데 보통 피질, 수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정상 콩팥의 초음파 모양이고요. 네. 옆에를 보시면 모양이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옆에 보시면 한 8c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콩팥이 이제 작아져 수축되어 있고요. 네. 피질과 수질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만성 신부전에 가깝다, 만성 콩팥병에 가깝다. 네. 그래서 이상소견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예. TV를 많이 보셨는 분들 중에 동백이 나오셨는데 네. 동백이 어머니가 다낭선 신종에 의해서 말기 신부전에 빠져서 혈액 투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위의 그림은 MRI 사진입니다. MRI 보시면 양쪽에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이 있고 까만 부분들이 다 혹입니다. 유전병 일종이고 다낭선 신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 그림을 보시면 초음파상에서 여러 가지 무수한 혹이 보이고 C 사진은 CT상에서 여러 가지 혹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유전병인데 콩팥에만 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간에도 생길 수 있고 췌장에도 생길 수 있고 또 합병증으로 머리 쪽에 뇌출혈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있어서 꼭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동백이 엄마처럼 무록 때문에 콩팥의 크기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유전적 질환이다 보니까요. 가족이라면 꼭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그 초기에는 만성 콩팥병 자체도 그렇고 다낭성 신종도 그렇고 초기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필요하다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콩팥의 주요 기능하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네.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뭔가 거름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콩팥 속에 이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시면 이제 의학적으로 콩팥의 기본 단위 이제 사구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한글을 많이 쓰기 위해서 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예. 보시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한 0.1mm에서 0.2mm의 사구체가 몸 안에 콩팥 안에 한 100에서 150만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제 저희들이 콩팥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정상 토리는 이제 모세혈관도 보이고 상피세포도 보이고 이제 동그랗게 이쁜 모양을 보이는데 옆에 망가진 토리를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정식이 되고 섬유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망가진 콩팥이다. 만성 콩팥병의 진행이 되었다. 네.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건강한 콩팥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소변이 모여지고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이 되는데 신장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소변 검사에서 보시면 단백질이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피가 빠져나오든지 소위 말하는 단백뇨, 혈뇨라는 소변 검사만으로도
콩팥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콩팥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콩팥의 적신호가 만성으로 이어진다면 이때부터 힘들고 고된 치료 여정이 시작되겠죠. 네. 자, 콩팥이 안 좋으면 몸이 붓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 밖에 어떤 증상이 얼마 동안 나타날 때 만성 콩팥 질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네. 아주 상당히 진행돼서 말기 신부전에 가깝게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서 안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만성 콩팥병의 증상을 보시면 웬만한 어른들, 집에 TV를 보시는 어른들 다 비슷한 증상을 느끼실 건데요. 네.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밥맛이 없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심한 분들은 밤에 잘 때 쥐가 잘 난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발목, 그다음 눈 주위가 붓는다. 그래서 눈이 푸석푸석하다. 그다음 야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변을 자주 보고 특히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라는 게 대표적인 만성 콩팥병의 증상인데 증상만 가지고 콩팥병을 예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꼭 검사를 같이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만성 콩팥병은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느냐? 대체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콩팥 기능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감소된 경우,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 초음파에서 콩팥 크기가 감소가 있다. 아니면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저희들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혈액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감소되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이 왜 중요하냐? 현재까지 심사평가원에서 데이터에 하면 2017년에 성인 9명 중에 1명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대충 추정치로 한 4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남성분이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노인 환자에서 급격히 발생 빈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정치는 성인 9명 중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받은 환자는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성 환자들 460만 명 중에 한 4.4%만 만성 콩팥병의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아직 진료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CKD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의료 비용이 다른 질환군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만 해도 만성 콩팥병의 의료 비용 지원비가 1조 7천억이 넘는 네.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 콩팥병이 발병이 되면 삶의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죽어도 곱게 죽겠다는 표현도 쓰시고 삶의 질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됐는데 네.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7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도 7배 이상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만성 콩팥병을 1단계에서 5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1, 2단계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보통은 신장내과 의사들도 3단계 이상의 환자들을 만성 콩팥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3단계는 중등도 감소, 4단계는 심한 감소, 5단계는 신장 기능 상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3단계는 증상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없는 분들도 있고요. 3단계부터 증상이 아주 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상만으로 단계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단계는 보통 피곤하고 식욕이 부진하고 가렵고 그다음 빈혈이 생기기 시작하고 4단계는 이제 요독증이 심해지고 5단계는 요독증이 너무 심해져서 소위 말하는 신대처요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들이 치료가 필요한 단계를 얘기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계산은 피검사로 아까 신장 기능을 뽑을 수 있는 피검사가 있다는데 그걸로 사구체 일과에 일어난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60 미만이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30 미만에서는 4단계, 15 미만에서는 5단계 투석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저도 무조건 받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검사를 하시면 보통 이런 식의 종이가 이제 환자분한테 오게 되는데 보통 검사 항목들은 똑같습니다. 빈혈, 그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콩팥 질환, 그다음에 간 질환, 그다음에 소변 검사 이런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을 보시면
신장 질환을 해놓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구체 열과율을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치가 39.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3단계. 예, 3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요단백의 단백뇨 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신장내과 의사한테 꼭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만성 콩팥 질환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소변 검사인데요. 네. 의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 옛날에 소변에 개미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당뇨병을 진단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요, 어이들이 수시로 왕의 소변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변에는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소변의 색깔을 통해서 이 콩팥이 건강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고 색깔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보시면 맑은 노란색,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계통에 띄는 소변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는 땀으로 배설되는 수분이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옅은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땀의 배출이 늘어가고 물을 많이 안 드셨다고 하면 소변이 농축이 돼서 네. 소변이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뒤에 두 가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콜라 색깔의 소변을 보신다든지 두 번째 빨간 피 색깔의 소변을 보신다든지 보통 저희들이 유관적 혈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소변 색깔이 지속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보시면 거품이 위에 보이는 걸 보시면 보통 환자분들이 거품뇨라고 표현하는데 예, 예.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셨다든지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거품뇨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아서 꼭 병원에 진료를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콩팥 기능의 이상 징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소변 횟수, 소변 양은 하루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밤에 소변을 잘 보는 경우가 이제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네. 여자분들은 방광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하루에 한 1.5리터 내외의 소변을 보게 되고요. 하루에 보통은 한 4번에서 7번의 소변을 본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수분 섭취량에 그다음 땀의 배출량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소변을 3리터 이상을 보면 단뇨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하루에 500cc 미만을 보면 핍뇨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만약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환자분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되고 대변을 참으면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보통 선조들의 말은 거의 대부분 다 맞는데 네. 네. 제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변은 참으면 무조건 병이 되고요. 대변은 참아도 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네. 노폐물을 배설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소변 같으면 방광 안에 소변이 모여있는데 참으신다.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방광염, 그다음에 그 관략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을 이불로 참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소변은 몸의 창 이렇게 이제 강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만성 콩팥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알려주시죠. 대한민국의 데이터고요. 대한신장학회에서 제공하는 만성콩팥병의 3대 원인에 대한 조사표입니다. 보시면 한국도 서구화하고 시기하고 이제 운동 이제 서양하고 너무나 비슷해져가고 있어서 보시겠지만 노란색이 당뇨병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당뇨병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콩팥병의 약 50% 환자들의 원인이 당뇨병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한 20%가 고혈압에 의해서 만성콩팥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구체의 신장염 때문에 한 7, 8% 정도의 환자들이 만성콩팥병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동백이 어머니 다낭신장병에 의한 것이 한 1.6% 4위를 차지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꼭 콩팥 기능을 확인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만성콩팥병이 잘 안 걸립니다. 보통은 이제 60대 이후에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만성콩팥병의 환자가 느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성콩팥병의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환자분, 고혈압 환자분, 그다음에 가족력 있는 분,
여기서 다낭성 신종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다음 담배를 피시는 분들, 그다음 비만하신 분들, 그다음 연세가 60세 이상 되는 분들, 그다음 한국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해서 진통제를 되게 많이 드십니다. 예. 아파도 드시고 안 아파도 드시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하는 진통제를 너무 과다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콩팥이 무조건 나빠지십니다. 이런 네. 분들 꼭 검사를 해보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콩팥 기능을 검사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한 500만 명 가까이 마지막 데이터는 401만 명인데요. 그중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만성 콩팥병 환자다. 예. 고혈압 환자는 훨씬 더 많은 한 1,300만 명의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중 10명 중에 2명이 만성 콩팥병의 환자다. 그래서 완전히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본인이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검사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네. 정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원인과 또 고위험군까지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만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힌 만성 콩팥병. 젊음이 건강을 100% 보장해주진 못하는 것이다. 이게 신장이 뭐 어디 아프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느 순간 뭐 다리 부종이나 뭐 피곤하다 뭐 그 정도 소변 좀 거품 좀 있고 뭐 그 정도였어요. 우철 씨의 병명은 면역 글로불린 A 신증. 사구체에 LGA 항체가 축적되어 생기는 가장 흔한 사구체 신염의 일종으로 환자 연령층이 어린 것이 특징이다. 저희 집 어른들이 걱정을 하기는 많이 하셨죠. 일단 제가 또 젊으니까 감사하죠. 일단은 뭐 제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감사는 한데 여전히 좀 죄송한 마음이 크죠. 진단 후 몇 년간 투석을 받아오던 우철 씨. 2019년 드디어 신장 이식이 결정됐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우철 씨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지만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체격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콩팥이 우철 씨한테 조금 작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 콩팥 기능은 아주 잘 유지되고 면역제제나 이런 약목도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요. 현재 콩팥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혈액형이 달라 이식 후 여러 합병증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 우철 씨는 아버지의 콩팥과 평생을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움직여야죠. 뭘 하든 뭐 일을 하든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죠. 뭐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이 이렇게 좀 더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치료 방안 뭐 그런 거 그런 게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언젠가부터 생긴 고혈압. 약을 먹으며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이 미흡했던 것인지 이상이 생기고만 콩팥. 붓고 뭐 그런 거 이게 요독이 심하면은요 어떠냐면 마취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되냐면 잠 오는 건 아닌데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해서 여기 가슴 쪽에 이제 뚫어서 혈액투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막할지 혈액투석할지 정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우연히 참여하게 된 임상시험. 투석 환자에게 흔히 생기는 빈혈을 주사가 아닌 약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힘들 때도 있죠. 이제 혼자 하다가 보면은 다른 생각도 들고 울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생각하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살 수 있고 이식 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 그래도 임상 허락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건 좋은 결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차피 아픈 사람이고 하니까 어차피 약은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별건 없었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진규복 교수와 선미 씨의 인연. 진규복 교수가 자리를 옮긴 지금도 선미 씨는 거제와 대구를 오가며 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 복막 투석을 하루에 4번 되게 잘하고 계시고요. 본인이 음식도 조절 잘하시고 투석도 열심히 잘하시고 관리도 잘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오셨을 때는 조금 체중이 많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좀 고농도 투석액을 써서 이제 투석을 조절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은 이제 투석하실 때 그 내사자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투석한 지가 한 5년째 됐는데 아직은 그 내사자 장기 이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제 바람은 누군가에서 꼭 콩팥을 받아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복막 투석과 정기 검사를 이어나갈 선미 씨. 빠른 시일 내에 그녀에게 새로운 콩팥이 도착하길 기원한다. 소원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건강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돈도 벌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럼 놀러도 갈 수가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체감하시겠지만 특히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까지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네. 대프리카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두려워지는데요. 네, 이번 여름은 또 무더위도 잘 이겨내야 되고 또 네. 코로나19도 예방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여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기가 힘들지만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탈수 때문인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만약 부족한다.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군인들 생각보다 급성 신부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사병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수분이 부족해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는데 수분을 많이 보충하면 할수록 그의 발생 빈도는 낮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루는 아주 위험한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콩팥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준비가 네.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콩팥과 심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말기 신부전 아까 5단계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식 환자들이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암 환자분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이제 사망 위험이 높은 이유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되게 높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 호르몬, 혈압 이런 것 때문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고 인의 농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혈관들이 되게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발생률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면 심장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안 좋아지면 또 반대로 콩팥이 안 좋아지는 심신증후군 이런 병도 있는데요. 그래서 꼭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치료를 할 때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말기 신부전, 그러니까 일반 아까 얘기했는 3, 4단계의 환자들 말고 5단계의 환자들에서 조금 더 자주 발생을 하는데 만성 콩팥병의 병인 자체가 몸 안에 과다 수분이 측정이 됩니다. 그럼 그런 수분들이 심장에 과부하를 주게 되고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차적으로는 콩팥 기능의 악삭 속도를 늦추는 것이 1번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에서 5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의 단계에서 전체적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규칙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3단계가 되면 만성 콩팥병에 따른 합병증을 평가하게 되고 보통 2단계부터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네. 4단계에서는 곧 다가올 신장 대체요법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보호자하고 상담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신대체요법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5단계는 말기 신부전 상태로 투석이나 이식 같은 신장 대체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만성 콩팥병은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완치는 없지만은 일찍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것이 환자의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치료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당뇨병, 고혈압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금연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를 아주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약을 그다음에 콩팥 기능에 맞게 약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근본적인 만성 콩팥병의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인데요. 네. 어느 순간에 당뇨병을 안 지가 한 10년, 15년 되신 분인데 당뇨 조절이 되게 안 되겠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럴 때는 꼭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만성 콩팥병이 걸리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배출이 늦어져서 몸 안에 인슐린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슐린 요구량이 변화가 되고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잘 된다든지 낮아지면 콩팥 기능을 꼭 확인을 하고 해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당뇨약제가 있지만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쓸 수 있는 당뇨약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약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당화혈색소라고 3, 4개월에 한 번씩 당뇨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보통 7% 이하로 당뇨 조절을 잘 조절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혈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고혈압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데 콩팥병이 3단계에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콩팥의 기능 중에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고혈압도 콩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요.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 어떤 분들은 혈압약을 5알, 7알 이렇게 혈압약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혈압은 얼마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단백뇨가 만약에 내가 나온다. 그러면 목표 혈압은 130에 80 정도로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단백뇨가 없는 고혈압 환자분이시다. 그러면 조금 높게 140에 90 밑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당뇨병과 고혈압을 흔히 중장년층이 겪을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네요. 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잘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방에 좋은 음식보다는요 더 악화시키지 않는 음식을 찾으셔야 되고 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어떤 식단 방법을 찾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식사하시는 거죠. 네네. 먹는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면 싱겁게 드시고 단백질을 줄여라. 그래서 저염 식사, 저단백 식사를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고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콩팥병이 더 진행되는 환자분, 모든 환자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륨이나 인의 섭취도 제한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덥고 입맛이 없을 때 간편하게 찬물에 밥을 말아서 장아찌나 네. 젓갈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짜게 먹는 식습관이 콩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 일단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네. 되는 거고요. 네. 장아찌, 젓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짜운 음식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양학적이나 소금의 섭취량이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음식에 포함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짠 음식은 이제 소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나트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나트륨으로 2,000mg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섭취하라는 얘기죠. 네. 한국 같으면 밑에 보시면 한 4,600.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유하는 소금량보다 2배 이상 저희들이 섭취하는 나라에 해당되고요. 네. 생각보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보다 소금 섭취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음식을 먹으면 되게 짭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 안 드실 수가 없고요. 옛날 어른들 국이나 찌개 같은 거 없으면 숟가락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 국, 찌개, 면 이런 것들에 그 소금 함량이 되게 높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을까? 당연히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 간장 대신에 천연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환자분한테 맨날 표현하는 거, 라면에 김치를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고기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최고의 안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국물이나 소스를 적게 드시라고, 건더기만 드시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래서 외식할 때도 메뉴를 고르실 때 싱거운 음식을 고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회자분들 식사를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쌀밥 한 공기, 된장찌개, 생선구이, 배치김치, 콩나물 무침. 요렇게만 드셔도 소금의 함유량이 한 7g 가까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g이거든요. 그러면 한 끼에 벌써 초과가 세계보건기구에 권유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는 게 되고요. 한국 분들이, 경상도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찌개류, 국, 의외로 여름이지만은 짜장면, 물냉면, 우동, 물냉면 등의 이제 소금 합치량이 생각보다 되게 많게 되고요. 네. 김밥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요즘은 병원들에 가시면 영양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꼭 영양 식이 상담을 받으시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셔도 되고 병원에 영양팀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시면 저염 간장을 만드는 방법, 저염 쌈장을 만드는 방법, 저염 김치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미각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간을 세게 하니까 그렇죠. 염분 섭취가 많아질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국물이 없으면 사실 식사를 잘 못하거든요. 네. 짠 것도 좋아하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싱거운 음식도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나중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려면은 무조건 싱거운 음식을 드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 환자들 중에 저염식이를 주시면 어른들 숟가락 던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그렇게 드시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단백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지만은 네.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 게 저단백식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식사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고기 종류도 있고요. 생선, 두부, 계란, 새우, 굴, 오징어, 전복, 뭐 웬만한 음식에 단백질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드시는 약을 조금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보시면 단백질을 가급적 3끼로 나누고 고기 한 거는 15동분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어른들한테 너무 어려운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하루에 일주일에 뭐 고기 반찬이 한 번 5번 나온다. 그러면 한 3번 정도로 줄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꺼번에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지 마시고 적게 보충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두부, 뭐 고기가 있으면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표현해 드리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식물성보다는 오히려 동물성 단백이 조금 더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네, 만성 콩팥병 있으신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근육을 만들겠다고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것도 과용을 하면 역시나 콩팥 건강에 참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백뇨가 있고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복용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 강화제, 근육 보충제를 먹는데 그런 것들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요. 단백뇨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약을 안 먹고 닭가슴살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똑같습니다. 콩팥병이 괜찮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단백은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몸짱 드시려다가 콩팥이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칼륨 보겠습니다. 이게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자분들하고 맨날 싸우는 이제 주 레파토리가 됩니다. 네. 칼륨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여름철에 되면 밥맛도 없으시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시면 과일 중에는 바나나,
배, 참외, 딸기, 키위들은 소위 말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되고요. 근데 이런 칼륨이 왜 문제가 되느냐? 콩팥이 안 좋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근육이 약해지고 맥박이 늦어져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 마비로 사망하시는 환자분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 고칼륨 혈증, 칼륨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의 이제 칼륨이 높아서 오셔가지고 바나나 이런 걸 드시냐고 물으면 안 먹었답니다. 그러면 뭘 드셨냐? 밥맛이 없어서 감자하고 고구마를 먹어요. 감자하고 고구마도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 중에 하나고요. 네. 밑에 보시면 그러면 칼륨이 조금 적은 과일하고 야채는 뭐냐? 포도, 사과, 자두, 파인애플은 칼륨 함유량이 적은 과일에 들어갈 것 같고요. 배추, 오이, 당근, 양배추는 적은 야채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밑에 항목의 과일과 야채도 많이 드시면 칼륨이 올라간다.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일은 하루에 한 번 귤 한 개 정도의 크기를 드시라고 하는데요. 웬만하면 사과같이 껍질 있는 거는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 경상도에는 많지 않습니까? 말린 과일은 칼륨 함량이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당분 함량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말린 과일은 보통 피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통조림 과일은 그러면 어떠냐? 통조림 과일은 보통의 일반 과일보다는 칼륨의 함유량이 낮아지는데 당분의 함량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갔다가 그거 물은 버리시고 그 채소를 한번 데쳐서 그 다음에 드시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드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신장학회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다 쓰시니까요. 대한신장학회 앱에 들어가셔서 하이디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대한신장학회에서 개발한 앱인데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본인의 키하고 체중 같은 거하고 나이하고 입력하시면 본인이 드시는 식사 같은 걸 입력하시면 칼로리, 그다음 칼륨 함량, 나트륨 함량, 그다음 당분의 함량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앱을 신장학회에서 개발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콩팥 건강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콩팥 건강을 위해서 또 주의해야 할 약물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어른들은 약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네. 집에도 웬만한 집에 가면 건강보조식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네. 이 세상에 안전한 약은 없고요. 제가 맨날 환자분한테 설명해 드리는데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안을 부자가 아니고 더불을 부자를 쓰는 한자로 쓰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인데 콩팥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복용률이 되게 높은 나라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염 진통제를 엄청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 아까 CT 같은 거를 촬영할 때 조영제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콩팥 기능을 다 나쁘게 할 수 있는 약제들이고 그다음에 한약 민간요법 아까 그다음 당뇨약도 그렇고 모든 약들은 꼭 콩팥이 안 좋으시다면 신장내과 전문의하고 꼭 상의하셔서 약을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국가검진안에 심장검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장기는 뭐 아무래도 통증도 있고 뭐 신장 쪽에는 뭐 소변만 잘 넣으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 하는 걸 이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은 있어요. 평생 혈액 투석을 하거나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콩팥에 혹이 있어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새로 검사해보라 걔가 했더니 혹이 많이 커갖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신장 쪽에 물혹이 생기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콩팥에서 물혹이 발견됐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으로 약손 상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콩팥에서 발견된 물혹, 이게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드물지만은 가능은 한 얘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혹이 발견되시면 초음파나 CT 촬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물혹의 크기와 모양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걱정하지 마시면 되고요. 뒤의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 촬영을 해서 모양이 변한다든지 크기가 변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혹이 있다고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꾸준하게 그렇군요.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몇 개월째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 성분 때문인지 소변을 자주 봅니다. 거기에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몸이 자꾸 붓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다이어트 약 성분의 문제일까요? 이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데 네. 근데 살은 안 빠지고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요? 여름이 되면 젊은 여자분들이 이제 몸매 그다음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상당히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네.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될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이유가 거기 약에는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뇨제라는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는 그런 약들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붓기는 빠져야 되는데 초반에는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 약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간질성 신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콩팥에 손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붓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서 투석까지 하는 젊은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 약은 웬만하면 복용하지 마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네, 다이어트 하실 때도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수년째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 중이신데요. 얼마 전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관절이 나빠질 수도 있나요? 네. 이 앞서 콩팥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인슐린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요산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통풍이 자주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꼭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통풍 수치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인 저희 어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10년째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이고 요즘은 계단 한 층만 오르셔도 숨이 너무 차다고 하십니다. 고혈압이 콩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 괜찮은 걸까요? 이 고혈압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자 결과이면서 아까 네. 고위험균화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어때요, 교수님?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빨리 가셔야죠. 이게 고혈압이 유병률이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네. 합병증이 심장에도 올 수가 있고요, 콩팥에도 올 수가 있고요. 지금 계단을 조금만 오르셔도 숨이 차시다고 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지 콩팥에 문제가 있을지 이런 분들은 빨리 검사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전문의 상담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이십니다. 최근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두려우신지 투석을 꺼리십니다. 투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석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투석을 하면 일상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들 두려워하실 텐데 평생 투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용기를 내실 수 있을까요? 잘 살고 싶으시면 투석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냥 단지 오래 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투석이나 이식을 하라고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환자들만의 자기만의 이제 자아도 있으실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삶의 질이라는 거를 되게 따지는 사회가 돼가지고 그냥 현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으시면 이식을 하시든지 투석을 하셔라.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약손 상담실 마지막 사연에서 투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신장 투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아까 5단계의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소위 말하는 말기 신부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장 이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먼저 이제 혈액투석이 제일 보편화된 치료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투석은 일단은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에만 가능하고요. 혈액투석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환자분에서 이제 혈액을 뽑아서 기계를 통해서 필터라는 곳에서 환자의 노폐물과 여과된 수분을 제거하게 되고 다시 깨끗해진 피가 환자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번 치료할 때 4시간 정도의 투석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막투석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 복강 내에 이제 카테타라는 작은 도관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 도관을 통해서 투석액이라는 것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복막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노폐물과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노폐물과 수분을 다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복막투석을 하루에 한 4번 정도 하게 되고요.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하루에 1번 정도 자동 복막투석 기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기 신부전의 치료 중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장 이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알려주시죠. 네, 투석하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콩팥 이식을 받는 겁니다. 네. 네. 가족분들에서 콩팥을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여러저런 이유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사자한테 기증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시면 양쪽 콩팥이 이제 수축이 되어 있고 보통은 오른쪽 우하복부에 이식받은 콩팥을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권투 선수입니다. 최효상 선수가 내사에 빠져서요. 네네. 장기 기증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각막, 간, 심장, 폐, 췌장, 콩팥. 그래서 그 당시에 대개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장기 이식의 보통의 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사회자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우리나라 등록할 때 내사자 장기 이식을 하겠다라는 네네. 걸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보통의 투석 환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대기 시간이 5년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증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이식은 그렇게 활발하게 아직까지는 장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석하는 환자분들 말기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그 삶의 질이라는 건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식하는 환자분들은 그래도 정상인에 가깝게 삶의 질이 많이 상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의학 기술들이 지금 발전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석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60% 조금 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대로 낮은 수치는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만성콩팥병 특히나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사망률은 많이 높으신 상태입니다. 네. 원래 3월 둘째 주가 세계 콩팥의 날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이제 세계 콩팥의 날의 행사를 통해서 많은 콩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법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날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으로 연기가 돼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시고요. 네. 모든 환자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오래 잘 살고 싶으시면 싱겁게 드시고 운동하시고요. 병원 문턱이 안 높으니까 가까운 개인 병원, 의원, 병원 가셔서 꼭 콩팥 기능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콩팥 질환.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하겠지요. 짜게 드시지 말고 가급적 싱겁게 드시고 이상 징후가 보인다 싶을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콩팥. 만성 콩팥병 예방법 또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장내과 진규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